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경찰이 친모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친부 역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아동 학대와 살해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CPBC 뉴스가 분석해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은 필수지만 급식 조리 현장의 문제 등으로 종사자들의 자발적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 센볼여자고등학교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데 센볼여고 조리사들의 장기 근속 비결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문제,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 첫 소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은 분명히 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은 태어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해서 이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번호는 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8년간 무려 2,236명에 달했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1%를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2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아이들의 친모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고요. 넷째와 다섯째가 생기고 생활고가 우려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네, 8년간 무려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유령아동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게 됐는데 자세한 내막은 더 살펴봐야겠지만요.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면서도 친모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생활고 이야기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출생신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살해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아이를 인간 생명으로 인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요. 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를 축복으로 여기지는 않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남녀의 어떤 성관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관계의 결과로 태어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법적인 사회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도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런 의식과 가치관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식과 가치관 정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어제부터 감사에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 내놨는데요. 네. 먼저 출생 통보제입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바로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출산제인데요. 위기 상황에 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입양 절차까지도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 두 법안 모두는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고 이번 계기로 급물살을 좀 타긴 했으나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물론 통과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책에 대한 반응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요. 네. 다만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면 아이들의 생명을 더 지킬 수 있다라는 찬성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익명으로 출산부터 입양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 보니까 양육 자체를 포기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위기 임산부가 출산 그리고 양육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교회적인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생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이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그리고 마치 아이를 자기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자기의 성을 사용하고 생명과 사랑이 동반된 그런 성,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성찰, 그런 교육이 뭐 가정부터 학교, 성당, 사회 곳곳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생명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형준 기자와 함께 이른바 유령아동 문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을 두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게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과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원이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지고 일반 조합원들 경우에는 각각의 가치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똑같이 묻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라는 시각과 아니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달리 보고 또 개별 조합원끼리도 책임을 달리 본 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 파업 참여자에 대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 노란봉투법 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책임 배분을 달리한 것은 큰 틀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하다는 해석입니다. 파업 같은 이 정의행위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 배분을 달리 하라는 거죠. 달리 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의미에서만 크게 보면 사실 노란봉투법하고 비슷해요. 그게.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통한 해석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라고 한 것은 가장 영국이 1906년 영국 그 노동정의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특히 이런 노사 분쟁에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관련 사목자는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따지지 않고 자꾸 파업한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 분명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예 그냥 그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고칠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1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교구 센볼여자고등학교 학교 급식 종사자들 얘긴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김영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판을 든 학생들에게 조리사가 후한 인심을 건넵니다. 삼삼오여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샘플요고 식당 풍경입니다. 샘플요고 학교 급식 종사자는 영양사를 비롯해 모두 10명. 특히 9명의 조리사들은 10여 년 세월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서로 이제 성향 파악을 해서 서로 조심하고 또 매너도 갖춰주고 서로 이제 동료들 간에 서로 배려도 하고 웬만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샘플요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월요일마다 투표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 국과 전, 밥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근무를 합니다. 너무 재밌고 또 많은 요리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또 맛도 볼 수 있고 또 애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게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런 정성에 잔반 줄이기 캠페인으로 화답합니다. 이순정 조리사는 학생들이 대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식사 후 잔반이 거의 안 남고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럴 때 뿌듯하고 흐뭇해요. 그리고 또 보람을 느껴요. 학교 급식 종사자는 조리 시 조리온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샘플요고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온 폐열과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 인후도 설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인후도 장치를 다 해줬어요. 인후도 덕분에 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고 전에는 이제 인후도가 없을 때는 열기 때문에 많이 덥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직업병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샘플요고는 급식재료 운반 카트와 음식물 분리 처리기 설치 등으로 세심히 살폈습니다.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순정 씨는 학생들에게 기억되는 조리사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능 보고 이제 떠날 때 너무 이제 흐뭇하고 뿌듯하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여기 학교 음식이 그립다고 할 때 그럴 때 참 기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CPBC 김영규입니다. 2023년은 우리나라에 레지오 마리에가 도입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월엔 광주여대에서 70주년 기념미사를 성대히 봉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70주년 기념 전시회가 어제 서울 명동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이 목포에 설립됩니다.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 본당 치명자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 프레시디움 그리고 경동 본당 죄인의 위탁 프레시디움입니다. 당시 광주대교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의 지도로 39명으로 시작한 레지오 마리에는 현재 30만여 명의 단원을 갖춘 한국교회 최대 신심 사도직 단체입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지난 70년간 한국교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레지오 마리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28일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의 상급 형회인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가 주최한 70주년 기념 전시회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기쁨과 축하, 감사의 시간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믿음, 사랑, 희망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70년 전 레지오가 뿌리내린 역사를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엿보며 앞으로 미래를 희망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레지오 단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신앙이 된다고 해서 보톡스 말고 얼굴 더 젊게 하는 그게 아니고 명품을 치렁치렁 걸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모님을 닮은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진짜 매력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봐요.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전상영 단장은 70주년을 계기로 단원들의 화합과 사랑 실천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대면할지 못했던 데 대한 갈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갈증들을 아마 많이 풀어가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프레시디움 또 레지오 단원들이 뭉치고 이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개막식에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단장과 지도신부, 대구 의덕의 고을 세나투스 단장과 지도신부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전시회는 7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명동대성당 꽃스톨에서 도입 7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